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달이 시작된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눈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6시에 나오는데 누군가가 길을 쫙 치워놨어요. 네.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막 열심히 눈을 치우고 계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의 염려와 그리고 수고 덕분에 2월을 아주 미끄럽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곳곳이 살얼음판이고 눈이 온 마당이라 네. 조심조심은 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도 그렇지만 특히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운전자 안전, 보행자 안전 주의하시고요.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차량 운행하실 때는 차간거리 신경 쓰시고 속도를 줄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럴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눈과 함께 시작한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닝픽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밤사이 경기 북부와 서울에 최고 7cm의 기습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해서요 긴급 제설에 나섰습니다. 현재 눈구름이 충청과 호남으로 이동하면서 대설특보가 확대되고 있고 수도권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2년 연속 상승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혼 남성의 61%, 여성의 48%가 결혼할 뜻이 있다고 답했는데 특히 유대감 강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혔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 속에 3천 스타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국내 증시의 열기를 짚어보고요. 보이스피싱 신고번호가 오늘부터 특수번호 1394로 통합됩니다. 일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24시간 상담과 제보가 가능한 만큼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1394부터 누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모닝픽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5천 돌파에 이어서 지난달 우리 증시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코스닥이었습니다. 4년 만에 1000스탁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기관이 코스닥에서만 10조 1천억 원어치를 샀는데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기록이 1조 4천억 원대였으니까 무려 7배가 넘는 수치죠. 재미있는 건 기관 매수의 상당수가 개인들이 코스닥 ETF를 대거 사들이면서 발생한 우회 유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죽하면 레버리지 ETF 교육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개별 종목은 파는데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사들이고 있다. 네. 이제는 투자 패턴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코스닥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몰리는 겁니까? 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덕분인데요. 6월 출시될 국민성장펀드가 코스닥을 벤치마크로 삼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고요. 또 대통령까지 직접 코스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여기에 과거 3년 주기로 코스닥이 코스피를 앞질렀던 3년 주기설까지 힘을 얻으면서 시장에서는 진짜 3천 스탁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분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말 사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드는 변수가 등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금값, 은값, 암호화폐까지 요동쳤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케빈 워시는 잘 알려진 대로 높은 금리를 선호하는 매파적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시의 지명 소식에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아래로 추락했고요. 금값은 10%, 은값은 30%나 폭락했습니다. 자, 이런 건 시장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은 통화 급증 때문이라며 연준을 비판해온 인물이라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또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 수준으로 재차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증시도 유심히 잘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굵직한 지표 발표가 준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1월 제조업 ISM 지수를 시작으로 해서요.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팔란티어라든지 알파벳 또 아마존 같은 AI 대장주들의 성적표가 잇따라 공개됩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있는데 AI가 실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국내 증시의 기술주들도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5,000피, 1,000스닥이라는 환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변수들을 잘 살피고 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의 힘을 믿어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삼성 SDI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릅니다. 지수 상승을 뒷받칠 만한 숫자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5년 만에 대규모 특별 배당을 결정하면서 주준 환원에 나선 점은 이 배당 분리과세 혜택과 맞물려서 긍정적인 신호로 포착됩니다. 시장에서는 코스닥의 중장기 상단을 1,500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으니 추격 매수보다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네, 기왕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장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설탕 부담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설탕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이 담배처럼 부담금을 걷어서 공공의료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인데요. 담배로 예를 들면 한갑 4,500원 중에서 840원이 이 건강 증진 부담금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쓰이는 세금과 달리 이 부담금은 오로지 건강 증진 관련 사업에만 쓸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들어서 이 설탕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당뇨와 성인병 치료에 이 재원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게 핵심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당장 장바구니 물가가 또 걱정이거든요. 특히 디저트 가격까지 다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담금은요, 이 설탕 자체가 아니라 설탕을 과다 첨가한 최종 식품에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제조사가 설탕 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에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큰 제품을 1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나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요. 모든 음식이 아니라 가당 음료가 주 타깃입니다. 영국은 이 콜라 한 캔당 약 127원 정도의 부담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WHO는 최근 설탕 음료와 주류 가격을 실질 기준 최소 50% 이상 인상하라는 강력한 권고도 냈습니다. 소득은 오르는데 술과 설탕 가격은 제자리라서 사실상 가격이 더 싸졌고 이 점이 비만과 당뇨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만성 질환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설탕 소비 감소에 따른 질병 예방 효과는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설탕세는 전 세계 116개 국가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은 2018년 이 도입 이후에 당 함량이 30%나 줄었고요. 아동 비만율이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덴마크는 주변국으로 원정 쇼핑이 늘어나자 이 제도를 폐지했고요. 노르웨이도 이 생활비 부담을 이유로 최근에 세율을 낮췄습니다. 우리 식품업계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설탕은 장류부터 빵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필수 원재료라면서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서민들에게 더 가혹한 역진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비싼 설탕 음료를 사 먹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해지니까 이게 이득이다라는 시선이 있는 반면 당장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 이런 우려도 피할 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설탕 대신에 만약 인공 감미료를 쓰더라도 원가 상승과 또 맛의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냉철한 토론을 해보자면서 공을 던진 상황입니다. 증세 프레임을 넘어서 건강 수명 연장과 의료 재정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자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입니다. 국민 건강, 물가 부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손성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방송인 박수림 씨, 장진택 자동차 전문기자,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첫 번째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불행이 갑작스럽게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함께할 첫 번째 주제 산책하다 봉변당한 이야기입니다. 휙 산책 중 날아든 화살 고의 없었다고요? 자, 무슨 일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 아시죠? 요즘처럼 추운 날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지만 강아지 산책만큼은 걸을 수 없어서 단단히 무장하고 산책길에 나선 어느 날의 일입니다. 추워. 엄마, 너무 춥다. 아이, 얼른 행복이 산책시키고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게. 날이 왜 이렇게 춥냐? 잠깐만이나. 어머, 엄마 괜찮아? 세상, 방금 뭐 확 지나간 거 아니니? 아니, 이게 뭐야? 아이고, 뭐 세상에. 화살 아니야? 엄마 어디 다친 데 없어? 아니, 충격적이게도 제 근처에 날아온 건 다름 아닌 쇠로 된 화살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전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잡혔습니다. 여기 범인 잡혔다고요? 누구야? 누가 나한테 화살을 쐈어? 누구? 소도둑놈 같이 생겼네. 당신이야? 네, 죄송합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나무를 향해서 쐈는데 어머머머. 네, 그거 좀 빗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 막걸리야. 아니, 네. 공원에서 이런 위험한 화살을 쓴 게 그 잘못이지. 자칫 사람에다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이거 살인 미수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소도둑이 아니고 제가 고의가 아니었다니까요. 아주머니 저 거기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나무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내가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어. 아니 내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더 이상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당신 내가 살인 미수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멀쩡히 길 가던 사람에게 화살을 쏴놓고 그 남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법적인 처벌 내릴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정말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듣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였던 것 같은데 더 정확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 7일 발생한 일인데요. 50대 여성 A씨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옆으로 뭔가가 휙 날아와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충격적이게도 길이가 약 80cm에 달하는 금속 재질로 된 화살촉이었던 겁니다. 무섭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네.
자, 우리 신고 여성이 아, 여기구나. 이렇게 눌러서 이 돌 같은 게 부딪혔는데 나와서 둘러봤더니 화살이 있었다. 쇠로된 화살이다. 이런 지금 좀 보이시죠? 네. 자,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였는가? 20대 남성 B 씨였는데 이 CCTV를 봤더니 이 B 씨가 양궁용 활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어머, 담겨 있는데 대박. 이 A 씨의 신고로 체포된 B 씨는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지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호기심에 가지고 있던 화살을 쐈을 뿐인데 이건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고의는 없었다. 나 저기서 한번 쏴보고 싶어가지고 말도 쐈다. 안 돼. 근데 거기 사람하고 그 강아지가 반려견이 있었죠. 지나고 네. 있었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살인 미수 아니야 이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수 폭행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요. 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 내지는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 정도의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범죄 행위에 나아갔는지 입증이 참 어렵겠죠. 맞아요. 근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조준을 했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봐서요. 살인 미수 혐의죄가 적용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다라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요. 적어도 행인들이 맞아도 상관없다. 행인들을 겨냥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후 과정, 도대체 왜 화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겨눴는지 아니면 이 연습을 하려고 한 것인지 그 전후 과정을 휴대폰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범행뿐만 아니라 이전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어 있는 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B 씨가 호기심에서 화살을 쐈을 뿐이지 좀 고의적인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고의는 없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아까 말씀 네. 나왔죠. 이게 살인죄인가? 살인 미수죄인가? 그럼 이게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네. 살인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지 이제 살인이네, 살인 미수죄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화살 보셨죠? 네. 거기에 너무 맞아봐요. 길고. 무조건 상해요. 이 몸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네. 아이언맨이 아닌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상해죄로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인가? 아이, 그건 실수로 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상해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죠. 이 사건에서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폭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행은요. 실제로 이 사람에게 어떤 뭐 다친다거나 그런 어떤 접촉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도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공원에서 활을 쏩니다. 근데 공원이라는 건 어떤 장소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양궁활을 쏴가지고 누군가를 맞추지 않았더라도 자, 생각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맞을 수도 맞을 수 있지 않나? 있지.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설사 맞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에 대한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특수폭행죄로 올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보면 폭행이 있고 특수 폭행이 있잖아요. 이거 차이가 뭐예요, 대체? 자, 폭행이나 뭐 협박죄, 뭐 어떤 경우엔 특수다, 뭐 일반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수가 들어간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예를 들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했으면 1인이 했더라도 특수폭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 폭행죄보다 더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겠죠. 네, 네. 그리고 다중이 함께. 다중이 함께 이제 폭행죄를 하면 이게 특수폭행이 되는 건데 네. 제 실제 사건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혼자 때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혼자 때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특수폭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린 행위 자체는 혼자였지만 뒤에 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뒤에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폭행이 막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을 지언정 이러고 다들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다중의 위력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죄는 설사 혼자 폭행을 했더라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거기서 말씀하신 뭐 위험한 물건 언급을 하셨는데 그 위험한 물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 드라마에서 보이는 뭐 칼, 뭐 도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그런 누가 봐도 위험한 물건도 위험한 물건에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볼펜 들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볼펜 위험한 물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 끝이 뾰족한 볼펜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 하면 아, 그럼 그때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 사례 설명해 볼게요. 한 20대 여성이요. 지하철에서 60대 여성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머리를 가격한 겁니다. 저 엄청 아픈데.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머리를 야. 강하게 가격을 한 세상에. 사안이 있었습니다. 너무했다. 당시 피해자는요, 지하철 안에서 침을 뱉고 일부러 기침을 하던 이 여성 가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맞았던 굉장히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죠. 자, 이 사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요, 40대 남성이요,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여성의 눈 부위를 가격해서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던 사안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휴대폰이었고요. 하나는 2리터짜리 페트병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특수 상해,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그 빈 페트병은 이거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 또 눈을 가격하면 또 눈이잖아. 아니거든요. 아니, 요거 두 저는- 가지 다 특수 폭행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요거 그 페트병일 것 같아요. 더 무겁잖아, 페트병이. 아니 안에 뭔가- 내용물 다 빈 맥주 다 페트병. 마셔버리고 빈통. 아, 페트병이 차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네. 그냥 비어 있는 거. 비어 잘 있다면.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이게 더 타격감이 있지 않을까? 핸드폰보다는. 아파 아무튼 한 군데 계속 눈이니까. 때리고 진짜 가격하고. 지금 이 법원에서 고민했던 내용이 우리들 이야기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어. 일단 이 휴대전화와 페트병은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가격한 부분은 피해자가 고령이었고요. 여러 차례 가격을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특수 상해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수상해.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받았고요. 징역 1년. 굉장히 좀 무겁게 처벌이 되었습니다. 네. 이 페트병 사례는요, 1심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어요. 당시 1심에서는 무언가 들어있는 무거운 페트병이라고 봤기 때문인데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페트병이 무언가 들어있었는지 아니면 빈 페트병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네. 만약 빈 페트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위협적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단순 상해로 봤습니다. 처벌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단순 상해로 돼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과 300만 원 차이는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안만 보더라도 이 물건의 성질, 형태, 그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폭행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흉기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폭행 이런 것도 서로 합의하고 이러면은 합의요. 그 저 벌이 좀 낮아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합의가 중요할까요? 합의하면 돼요? 보통 생각을 했을 그렇죠. 때. 이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가 들어가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됩니다. 단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요, 합의가 있으면 반의사불벌죄에 따라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양형에 있어 좀 참작은 되겠지만 나중에 반성을 한다,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된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아까 화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폭행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위협적이었으면 살인미수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위험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알쏭달쏭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봅니다. 그 내용 오늘 또 가지고 나왔죠? 네, 맞습니다. 1호선 아니죠. 3호선도 아닙니다. 2호선 썰대 입구역입니다. 오늘 썰은 뭡니까? 나 오늘 썰 연인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시기 아마 다 겪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언젠지 아시나요?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어긋나는 부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 생겨나거든요. 오늘 사연자 역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사연일지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네.
자, 결혼을 준비하다 파혼까지 고민하게 된 예비 신부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결혼식 한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핑크나 보라 계열 한복을 원하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두 분 다 흰 저고리에 치마만 파스텔 톤으로 맞추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비 신랑도 처음엔 그게 맞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어머니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전통적으로는 분홍과 파란 게 일반적이니까 잘 말해달라고 말하자 예비 신랑은 아, 왜 자꾸 전통을 따지냐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말다툼 끝에 예비 신랑은 이 정도로 다툴 거면 파혼까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고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복 색깔 하나로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진 게 너무 혼란스러운데 제가 참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까요? 이거 아이고. 이게 한복 색깔 하나로 여기서 갈등이 뻥 터진 건데 네. 이게 색깔로 뻥 터진 것이 그 전에 뭐가 있었을 뭐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하여간 하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신랑이 급발진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직접적으로 어머니 이 색깔 어떨까요? 저 색깔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던 거고 예비 신랑한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파혼까지 얘기 나올 정도면 요거 좀 뭐 너무 멀리 갔어. 예비 신랑께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요거는 그 신부 얘기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그거를 신부가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얘기했는지 네. 말투가 뭐 아유 뭐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심하게 말투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신부 얘기만 듣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 예비인데 뭐 그렇게까지 과하게 했겠어요. 뭐 욕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왜 어떻게 그래 알아, 욕을 했다 그거를. 그러세요 또. 좋게 얘기했겠구만. 아니 잠깐만, 두 분이 싸우시면 안 되고. 근데 실제로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네. 결혼 준비 기간 중 연인과 다툼이 늘었다라고 답한 사람이 3명 중 1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은 바쁜 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였고, 아하. 결혼식 품목과 비용에 대한 의견 차이, 상대 가족에 대한 불만, 그리고 상대의 무관심에 대한 서운함도 주요 아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왜 이렇게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결혼하겠죠. 그렇지. 근데 그랬다가 왜 결혼 준비만 시작하면 이렇게 다투는 걸까요? 결혼 준비를 한다 생각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혼상제라고 네.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4가지 관문과 같은 건데 그만큼 일생에 흔치 않게 일어나고 더군다나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가문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 집안의 하나의 경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우리가 지금 사연에서 봤던 작은 색깔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집을 구하는 문제, 또 혼수를 정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시공간 속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의 취향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이 사람들의 취향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과연 미래 상황에도 적합한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인 건 확실하고요.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만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전후로 대단히 누적된 사건들이 하나의 촉발점을 가지고 일종의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파혼하는 경우들도 사실 정말 많이 봤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파혼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고발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천천히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상대방을 여유 있게 보는 과정이 중요할 겁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트리거의 그 역할을 한복이 한 건데 실제로요, 한복 문제나 뭐 양가 부모님의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예비 부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최근 본인의 결혼식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겠다고 하는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이 얼마나 화려하게. 화제가 색동 됐는데요. 저고리. 아, 이 신부 어머니는 캉캉치마. 당의 캉캉치마 형태의 가장 화려한 한복을 고집하면서 그럴 수 있어. 내가 주인공이다. 야. 내가 제일 예쁘게 보여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 시어머니가 결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머니가 결혼한 게 아닌데 아,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 큰 치마를 큰 치마. 어머니 아. 그렇게 튀고 싶은 거죠. 다시 결혼하시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사례로 돌아오면 네. 그 왜 이제 예전에는 다방 같은 데 가면 사람 기다리다가 이 성냥개피 쌓기를 해요. 그렇죠. 오, 알죠. 그렇게 오, 하다가 네. 맨 마지막에 그거 하나 탁 올렸는데 이게 부르르 무너질 때 네. 그런 건 것 같아. 지금 이 한복 색깔이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한복이 뭐 이렇게 중요해가지고요. 무엇이 그러니까. 중요한데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냥 신랑 신부예요. 이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수많은 결정 중에는 그 마음까지 심지어 그 부모님들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건데 이거야말로 이 부부 사이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여러 삶의 여정들을 지금의 순간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이건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스트레스가 서로 많을 때 이 정도 양보를 안 해준다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갈 그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순간에 스트레스가 생겨나는 순간이 인생에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점이 가장 많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완벽히 착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한복으로 촉발됐지만 이 촉발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양쪽에 하나씩을 보게 되죠. 아, 이 예비 신부 쪽에서는 제안할 수 있지만 이 제안이 아마 짧게 2번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남자 측에서도 버럭 화를 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해나갈 것인가 이게 태도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태도의 문제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파국에 이르려면 안 되겠지만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존중받지 못했어. 그리고 이 결혼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것에 대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건데 이 경쟁 구도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불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잘 살펴주고 그야말로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부모님 취향은 결혼식에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누리꾼들은 이 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누리꾼의 반응 좀 보시면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한다면 입게 해주는 게 낫다. 그래야 글쓴이가 편해진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시어머니가 분홍 한복을 입는 건 과하다. 하객들이 신부 어머니로 착각할 수도 그래, 있다. 맞아. 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또 누리꾼들의 다른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둘 다 분홍을 입히되 톤만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예비 시어머니 문제는 예비 신랑이 먼저 조율을 했어야 한다. 맞아, 이런 맞아. 의견도 그럴 수도 적지 있겠네. 않았는데 특히 예비 신랑의 대응에 아쉬워하는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런 문제 시어머니랑 예비 며느리 문제는 그 중간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남편이 나옵니다. 그걸 좀 잘 네. 못한 것 같은데 예비 신랑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 반응은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남자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미숙한 관계 처리를 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의견이 안 맞을 때 목소리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연락이 두절된다? 네.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관계의 미숙함도 있지만 지금 가장 빠른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이 결정을 미루거나 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신부 쪽에서 네가 나를 달래라. 그리고 네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까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치 본인이 약간 과감한 듯이 본인의 태도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지 이런 도망가거나 잠적을 하는 잠수를 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결혼에서 저희가 만일 뭐 찬반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남자의 잠수를 타고 연락을 두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 누리꾼 의견 중에서 같은 분홍색을 입되 분홍 계열로 색을 달리하고 디자인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어떠세요? 아니 왜 이 부모님들은 이 하지 않아도 될 논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게. 그냥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무난한 걸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아까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본인 결혼 때나 본인 거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 왜 애들 결혼하는데 애들 그나마도 색깔리게 이 또 다른 선택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실 게 내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아이가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마 암묵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사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내심 안쪽에 다른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 서로 그런 이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큰일이 있을 때 소소한 것이 큰 행사를 망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 그게 큰 어른들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로의 감정을 진짜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일단 뭐 없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없습니다. 참말로. 어쩌면 이걸 우리가 네. 지혜라고 하겠지만 네네. 지혜는 그야말로 어려운 시점에 헤쳐나가도록 하는 하나의 슬기로운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어려운 일을 일단 사소하게 시작된 게 큰일이 되지 않도록 일을 만들지 않는 환경적인 지혜가 제일 먼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한다?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감정을 덜 상하게 할 수는 그렇지, 있을 덜 거예요. 상하게.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 색깔을 달리하고 또 색깔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저 같으면 어머니를 찾아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쪽 어머니의 생각을 입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그럼 다른 쪽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뵙는다면 일정의 조율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가끔 우리가 결정할 때 어른들을 만날 땐 우리의 상상만으로 하지 마시고요. 직접 대면을 좀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결혼 앞두고 예민해지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축의금 문제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네.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께 지원은 괜찮으니 축의금만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도 동의를 한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앞두고 부모님은 내가 그동안 뿌린 돈이 좀 많다 하면서 축의금은 부모가 갖고 아하. 대신 현금 1,000만 원의 지원과 하객 식대를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넉넉하지 않은 부모님의 상황에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자신의 결혼식으로 생긴 축의금을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서운했다면서 이 감정이 철이 없는 건지 묻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들 사정이 지금 또 그러니까 맞아요. 했을 텐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 축의금 요게 신랑 또 신랑 아버지 신랑 어머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네, 따로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축의금을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가져가셨었어요. 근데 저희 결혼식은 시부모님께서 이건 너희가 가져와서 보태 써라. 신혼여행가 쓰고 이래저래 쓰도록 해라고 주시길래 너무 감사하게 잘 받고 그렇게 했었죠. 마음이 열려 계셨던 분이시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이게. 첫 번째 결혼식 말고 두 번째 결혼식. 이거 좀 오해해요. 생방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 잔치니까 맞아요. 부모님들이 그동안 뿌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두고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다음에 패백할 때 그때 받았죠. 가서 쓰거라 하고 이렇게 봉투를 주고 뭐 이렇게 밤인가 대충가 이렇게 던져주고 막 그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 그거 이야기와 함께 교수님 이런 예비 부부들이 꼭 기억해야 될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또 덧붙여 주시죠. 사실 우리가 이 돈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요새 결혼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준비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부모님들이 대출을 내서 아이들의 결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마 그런 얘기를 다 못하다 보니 예식 금액 그중에서도 부조로 들어온 부분을 부모님들이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이건 결혼을 하기 전에 아예 정확하게 언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결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당사자 중심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맞아, 한번 맞아. 드려봅니다. 네. 결혼은 당사자 중심이고 맞아. 아이들 결혼하면 이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심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돼. 너무 냉정한가? 네. 끙크지르자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눈 때문에 날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 서울 상암동에도 곳곳에 눈이 내려 쌓여 있는데요. 앞으로 수도권의 눈은 대부분 그쳐서 눈발만 조금 날리겠습니다. 구름이 덮이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6도를 보이며 어제 아침 기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눈의 양 보시면요. 호남과 경남 서부, 제주 산간에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려서 쌓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은 눈발만 조금 날립니다. 전국 대부분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제주는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오후부터는 눈이 그치고 하늘이 차차 맑아질 텐데요. 다만 많은 눈이 내려서 쌓여 얼면서 생기는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미끄럼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한낮에 1도, 대전 3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4도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온화한 겨울이 되겠습니다. 눈이 내렸지만 동쪽의 건조특보는 아직까지 발효 중인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니까요.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이 눈길을 치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 덕분에 저 안 미끄러지고 잘 왔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 고맙습니다 하고 한마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네. 말도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 많이 받아보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오늘 한번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감사 인사 건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Save Next Channel A